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 물러가나 싶었는데 이번 주도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그 더위를 뚫고 정말 짜증나는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일본 그 핵폐수 방류에 관련된 문제, 이거는 전 세계를 들끓게 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안팎으로 도둑놈들이 많아서 나라가 그냥 그야말로 도둑질로 걸레가 되고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타임에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를 통해서 어떤 도둑질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여러분께 보고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길잡이는 안홍구 전 대구 국세청장께서 해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자, 오늘부터 라임 옵티머스, 한마디로 모피아들의 도둑질. 예, 이 특집입니다. 모피아들이 비호하에 네. 뭐 정치권, 그다음에 검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 가지고 일반 서민들의 그 참 피땀을 모아서 모은 돈으로, 피땀을 흘려 버린 돈으로 투자, 돈 조금 더 늘려볼까봐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빼돌린 그 케이스의 대표적인 게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전체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야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 뭣도 모르고 내 돈 좀 불려보겠다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을 넣어놨다가 그 낭패를 보는 이런 일들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정부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깨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대한민국의 그 금융 환경, 그리고 금융 시스템들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탁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진적인 그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눈만 제대로 뜨고 있으면 그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돈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국 그 곳간 지키는 놈들이 도둑놈들이야. 그렇죠. 오히려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예. 그 도둑질을 비호하거나 예. 숨겨주고, 심지어 안내까지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도둑질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눈 감을 테니까 일로 또 도둑질해서 이쪽으로 가져가세요. 이런 식의 안내가 있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강하게 다스려야 될 것은 이 모피아들이 서민들의 돈을 갖고 장난치는 거, 특히 경제 범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있거나 공공과 걸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는 가중 처벌을 해야 돼요. 뭐 그렇습니다. 특경법에 더 얹어서 진짜 거의 다시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면복권이 안 되게끔 해버린다든가 이런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효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예. 공소시효, 살인처럼. 예.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돈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진짜 엄정하게 처벌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그런 저걸 가져야 되는데, 미국의 그 SEC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몇백 년을 막 이 금융범죄 같은 경우는 그 몇백 년을 그냥 그 추적을 해서 형벌을 매기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주가 조작을 해도 그냥 주가 조작했네? 주가 조작을 해도 그냥 영부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아무런 이런 진짜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를 해서 뭐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도 그냥 무혐의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뭐 끽 한다는 게 뭐 사문서 위조했다고 해가지고 뭐 한 1년 정도 네. 그것도 훨씬 더 기소를 자체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 처음엔 안 하다가 나중에 기소를 해도 그 구형을 할 때 1년을 구형을 하니까. 아니, 나는 진짜 골 때린 게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해서 엄청난 업무방해 행위가 일어난 것처럼 난리를 쳐서 6년 구형을 했던 게 검사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최은순의 잔고 증명서는 한 번 위조한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위조를 했고, 그리고 그걸로 행사를 했죠. 그걸 행사해서 부풀린 그런 금액들이 다 범죄적 금액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수백억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니까 실제로 범죄를 행사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도 그 활용한 자본이 수백억이잖아요. 그렇죠. 수백억을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걸 그 담보로 해가지고 그걸 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또 그게 이제 행사하는 거죠. 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1년 이렇게 때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사람이 가져온 그 대출금 이런 걸 믿고 그리고 일을 했다가 완전히 그냥 자기가 빚에 덤태기를 쓰게 되는 그런 고난도의 사기 행각을, 사기 피해를 갖다 입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감방에 가 있고. 그렇죠. 오히려 같이 그 동업하자고 해가지고 예. 왔던 사람한테 그 사람을 감방에 보내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것이 했다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겨우 1년 구형해서 예. 참 너무나 참 이 우리 원칙도 없고 국가가 모든 어떤 힘에 의해서 막 휘둘리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지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 한번 네.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 옵티머스, 라임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 펀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겉으로 봐서는 펀드가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예. 금융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사기성이 있는 펀드인지 아닌지 이거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조금 잠깐 먼저 그 기본 지식을 갖다가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펀드라고 하면은 그 뭐 종류는 이제 공모 펀드가 있고 사모 펀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공모 펀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품으로 그 증권 회사 같은 데서 팔아요.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가입하면 네. 일반적으로는 뭐 펀드나 이런 자금을 돌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 펀드를 모아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은 딴 데서 하고 네. 거기에 생긴 이익을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해주는 네.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보통 이제 공모 펀드고 우리가 사모 펀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적으로 몇몇 그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운영자가 있고 그 GP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LP는 투자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뭐 돈 되는 곳은 다 투자를 하는 이게 이제 보통 사모펀드, 예. 공모펀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 공모펀드인데 이 자체가 펀드라는 개념이 그동안에 옛날에는 펀드라고 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상법상으로는 합자회사 그렇죠. 합자해서 자본을 서로가 합해서 하는 그게 이제 사모펀드의 보통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건 이제 공모펀드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발달된 이런 금융 상품을 우리도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모집하는 사람 따로 그건 수수료를 받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증권사 같은 데서 가면 그 이런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시면은 뭐 약관이 뒤에 다 적혀 있는데
그냥 보통 가면은 돈 이거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예, 일단 그 정리를 해보면 펀드에는 크게는 두 종류, 공모와 사모가 있고,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은행에 준하는 금융기관들이 이 펀드를 만들고 혹은 또 모집하고 이러면서 개런티를 해준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품을 구성하기로는 요러한 데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서 대개의 경우는 적금보다는 그 이자가 높고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그런 상품입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약간 꺾기식으로 그 모 은행에서 한번 이 공모펀드에 가입을 했다가 쪽박 찬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해 볼 수도 있고 그 손해 보는 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공모 펀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물론 손해를 봐서 내가 그걸 책임져야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은행과 또 증권회사 이런 데서 하니까 그 큰 금융기관이니까 이런 데서는 그 적어도 공신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여기다 맡겨 놓으면은 내가 투자 기법이 없더라도 저쪽에 전문가들이 다 투자를 해서 해주니까. 돈을 이제 분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 사회적 그 신뢰 바탕을 해가지고 신뢰 자본의 바탕을 한 거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했는 내용을 완전히 배신을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를 한번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펀드를 모집할 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이렇게 그 아예 사기 투자, 사기 펀드 모집인 것으로 해서 이미 그 돈을 그 다수의 개미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속이고 마치 투자가 잘 되는 것처럼 이게 가장을 하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회사를 거기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사고를 저질렀던 것이 이 라임과 옵티머스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투자할 생각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일부는 투자를 하고 일부는 투자를 할 때 자기들 회사, 자기가 만들어 놓은 회사, 위장 회사 내지는 또는 어떤 회사를 구체적으로는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하면은 돈이 되는 것처럼 속여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이지 않고 되도록 이게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패를 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니고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고우는 식으로 그 옛날에 개 이야기를 좀 아시죠? 개 알죠. 옛날에 개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순서대로 개를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중간에 개를 모았다가 개주가 돈을 갖다 돌렸으면 돌려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못 넣으면 계속 미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걸 못 넣어가지고 이제 터지기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 윗돌 빼서 아랫돌 고우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밖으로 볼 때는 저거 괜찮은 펀드네.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거 괜찮겠구나 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그 전부 다 낭패를 보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투자 결과로 손실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처음부터 애초부터 투자를 한 자금을 빼돌리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한 자료를 게 보여주세요. 한번 보시죠. 자, 애초에 투자 자금을 빼돌리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투기 거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돈을 갖다가 벌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위험도 큰데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아예 빼돌려 버려요. 그 수익을 갖다가 그 손실난 것처럼 꾸미면서 돈을 빼돌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련 자기네 회사, 자기 그
공모를 했지만 실제로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해서 뒤로 돈을 빼돌리거나.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에 잘 투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회사 자본금을 갖다가 원로 돌린다거나 회사의 무슨 소유인 땅을 갖다가 팔아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여기에 가까운 게 이제 라임 맞아요. 건입니다. 요 유형에 맞는 게 라임 건이고 그 다음에 또 옵티머스도 비슷합니다만 옵티머스는 라임 저런 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정관계에 유명 인사들이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을 수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는 투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방법은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그 투기 거래를 해서 수익을 빼돌리거나 또는 관련자 이익 증진을 위해서 또 빼돌리거나 하는 거는 같은데 그 수법이나 처음에 그 돈을 모으는 방법에서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하나씩 그거는 좀 깊이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그 새 정권 출범 초기에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 들었으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갖다 잘 살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쉐리들이 야 이제부터 돈 놀이 한번 하자 이러면서 공모펀드 갖고 빼먹을 그런 결심을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초기에 인수위 시절이에요. 우리 양평 지금 고속도로 저것도 인수위 시절에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그 정권이 딱 되면은 이걸 해먹을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리 정권은 그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해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메릴린치. KIC에서 2조 5천억을 몰빵을 해가지고 1조 8천억을 날려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형 중에 그 사기의 유형 중에 정부의 눈먼 돈. 그렇죠. 그거를 투자를 갖다가 해서 세금을 갖다 불려서 뭔가 기금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돈. 이런 돈들을 알아내 가지고 그 돈을 투자하게끔 막 이렇게 압력을 집어넣고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날려먹는. 날려먹으면서 그 안에서 뭐 수수료를 챙긴다든지 아니면 자기 날려먹더라도 그게 자기 쪽에 가서 날아가도록 하는.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약간 권력형이죠. 그런 게 이제 국민연금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의 자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날려먹은 케이스가 이거는 정권 유지형이고 그다음에 공기업이 투자를 하게 해요. 그리고 공기업이 이제 그 석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다음 강물자원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해외에다가 뭐 그 유전 개발한다, 뭐 가스전 개발한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강물자원공사는 뭐 각종 뭐 석탄 뭐 광산들이 필요하다, 원자재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고리 뭐 니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날려먹는 케이스죠. 이거는 그 전형적인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 사자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해먹던 방식이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적기관 참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옵티머스. 그 다음에 그 라임인데 옵티머스는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한국전파진흥원이 최초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전파진흥원이라고 하면 정부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기업과 같은 개념이니까 거기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거 뭔가 되는가 보다. 특히 그냥 일반 개미들은 어머나 저기가 지금 투자한다는 거는 망하지 않겠네. 그렇죠. 최소한 원금은 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믿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 라임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이은재가 가 있죠. 전문 건설 공제조합에. 거기서 지금 해먹을 결심을 하고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네.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에 왜 이은재가 들어갔을까? 이은재 혼자 먹고 살게 하려고 들어갔겠어요? 그 돈 빼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돈 빼먹으려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일반 투자가 대상에서 금융당국이 뒤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금융당국의 엄호형 예. 그런 사기 펀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제 따지자면 옵티머스하고 라임도 사실은 그 뒤에서 모피아들의 비호하에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기술 특례 상장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술 특례로 봐주면은 네. 특례 상장을 하는 순간에 자금들을 그 누구로부터 모읍니까? 그 개미들로부터 그렇죠. 상장에 그 공모에 참여를 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나중에 보니까 기술 특례는 엉터리다. 그러면은 그 회사 주식 뚝 폭락하죠. 그리고 돈은 일단 처음에 그 공모하면서 챙기는 공모 차익은 생기는 거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네 가지 유형을 다 이렇게 들여다봐도 금감원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이런 거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예. 거래되는 게 다 눈에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가도 다 잡히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5천만 원 이상의 돈만 다 움직이면은 그 돈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래들이 있고 돈이 엄청나게 뭐 얼루가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경보가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것도 예. 있고요. 그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할 때는 무조건 통보를 해서 예. 뭐 때문에 이 돈이 움직였는지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사실은 금융감독원인데 네. 이 금융감독원을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공무원 공적 조직. 공격 조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사적 조직이거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기구구나. 그래가지고 그 금융감독원이니까 제대로 하지 않겠냐. 이게 사실은 비리 엄호 조직이다. 그렇게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고 앞으로 이 어떤 정부가 다음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거는 꼭 공약으로라도 이거는 바로 일정 부분은 국가기관으로 공조직이 흡수해서 해야 될 조직이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면은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 기업에서 돈 주는 그 기업 돈을 받아가지고 월급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도록 해놨는데 감독이 되겠냐고요 그게. 아이고. 그런 금융감독원이 오늘 이제 금융감독원만 제대로 이 그 금감원에서만 제대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들이 사실 예방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예. 그걸 안 함으로써 생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라임하고 옵티머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간단하게 그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를 잠깐 소개를 하죠. 예. 그 우선 보시면은 금감원의 라임 조사 계획을 룸사롱에서 넘겨줬다. 참나 진짜. 아니 이거는 감시하는 놈들이 자기네들이 라임 너희 조사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룸사롱에서 자료를 갖다 주면은 이거는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도둑놈한테 너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거야. 그거는 다 없애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룸사롱에서 술 먹으면서 넘겨줬다는 건데 조금 내용을 조금 한번 더 보시면은 네. 이게 2020년 그 10월 26일 날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 작년이라고 하는 건 2019년도 8월 달이죠. 예. 8월 달에 강남 룸사롱에서 금융감독원의 라임 계획 검사 계획서 라임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 예. 검사가 조사 계획서입니다. 조사죠. 예, 조사 계획서인데 금감원의 검사역이 그 김 씨의 동양 친구인 김모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룸살롱 술자리에서 검사 계획서를 제공했고 이는 옆방에 있던 김 씨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이거는 뭐 완전히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김봉년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봉년이가 옥중 편지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넘겨갔냐 하면 이걸 넘겨준 사람은 김봉현으로부터 5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이 정보를 이렇게 뭐 자기들 조사하겠다는 정보가 가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5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일부러 옆방에 그 김봉현을 숨겨놓고 금감원에 사람을 갖다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 계획서를 갖다가 이제 탁 이렇게 그 제공을 해주니까 그걸 받아갖고 술자리 파면서 이제 옆방에다 툭 떨궈 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검사 계획서를 룸사롱에서 만나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고 검사 청와대 행정관하고 검사 역하고 대상자한테다가 넘겨주게 되는 그런 결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세요. 금감원의 검사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을 룸사롱에서 만나는 것도 미친 짓이고 거기서 그걸 건네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불법적인 성향이 굉장히 농후한데. 불법이죠. 완전히 그 농후한 게 불법이고. 근데 처벌 자체를 보십시오. 검사 계획서를 넘겨준 검사역인 금감원 직원을 감봉했다는 그냥 경징계로. 뭐라고? 제가 옛날에 공공기관에 다닐 때 감봉당한 적이 있는데요. 27,000원인가를 더 썼다고 감봉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밥값에 27,000원을 갖다 더 썼다고 감봉을 시키는 게 그런 게 감봉에 해당하는 그런 비위예요. 그리고 저건 형사고발해야 될 그럼 상황이죠. 이거는 뭐 그냥 공무원 그만두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금감원은 또 최근 라인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대표들한테는 또 중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식구들은 아주 가볍게 처벌하고 금융사 대표들은 또 중징계를 하고. 그리고 술값 650만 원은 김봉현이가 냈어.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김영란법에도 기본적으로 걸리고.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죠. 진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로 보이는데요. 박국희가 썼습니다. 그런데 김봉영 옥중 편지 3대 주장 모두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봉현 나중에 이게 다시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이때 김봉현이가 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야지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김봉현이는 검사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김봉현이가 검사들한테 술 접대했다고 밝혔으니까 그 밝히면은 검사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박국희는 또 법조팀 기자라서 검사님들이 하늘이야. 그분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걸 참고를 하고 좀 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본격적인 실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김봉현 주장과 관련자들은 반대 주장하고 친절하게 두 개를 비교해 놨는데 나중에 이게 전부 다가 김봉현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는데도 이 당시에 박국희가 쓴 내용은 7월 라임 수사팀 검사를 술 접대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제목을 했는데 나중에 술 접대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99만 원 접대로 이제 바꾸는 과정들이 또 신출귀몰한 그런 방법을 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강기정을 잡아야 한다면 진술해유 그런 일 없다라는 식으로 쓰는 건데 실제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기정 수석이 한 걸로 흘려가지고 마치 그 당시에 그 여권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막 그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것도 보여져요. 아주 의도적인 그런 이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야권 인사 수사는 뭉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이 당시에 박국희는 검찰을 옹호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쓴 글이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 라임 쪽도 파면 팔수록 야권 인사들이 계속 줄줄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국힘당 관련 국힘당 그때 당시에는 야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검찰 관계자가 해당 진술을 이종필 전 라임 부산장이 했으니까
김 씨는 수사 내용도 잘 모르면서 저렇게 떠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강력한 의혹들 그걸 배척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전직 검사들이 드글거리는 국민의힘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렇죠. 그런 기사를 여기 썼습니다. 그런데 이 라임에서 우리 그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이름도 뭐 라임, 옵티머스 이러니까 무슨 로봇 이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옵티머스 라임이라는 거는 아까 이 펀드 이름을 지은 거고 예. 그러면 그 라임이 그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주범이 누군지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라임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뭐 술 접대한 당사자고 했던 사람이 스타 모빌리티 대표로 있던 김봉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또 뭐 최근에 뭐 탈옥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야기 나오는 사람인데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은 이 라임 좀 더 깊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들어가 보면 라임의 가장 그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는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에서 돈을 뺀 사람이 김모 씨가 또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이름은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사람이 주범이다. 아니다. 스타 모빌리티의 그 김봉현이가 주범이다. 그 사람 이름은 김양홍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주범이냐 스타 모빌리티의 김봉현이가 주범이냐 두 사람을 두고 이제 근데 이 돈 주범이 되려고 하면 그 돈을 실제로 빼돌리고 그 혜택을 본 사람이 주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실질적인 그 가장 큰 거는 그리고 또 여기는 라임 사건에는 또 관련되는 게 국제 PJ파 그 뭐 부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 라임은 약간 좀 지저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아까 그 김양홍이라는 사람은 카지노라는 영화 보셨죠? 그 드라마 보셨죠? 그 카지노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국내에서 돈을 챙겨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서 아직 4년째 지금 수배만 돼 있고 잡히질 않고 있는데 거기서 아바타 카지노라는 카지노를 운영을 해요. 그 카지노 운영하는 또 측근이 최근에 잡혔는데 거기도 보면은 왜 그 가서 성공하는 무슨 민식이죠 그 사람이 영화 배우 최민식이 이제 와 같은 캐릭터고 그 밑에 일하는 꼴봉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카지노를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그것이 라임 사건을 우리가 이제 쭉 구성을 한다면은 또 라임 그래서 돈을 빼는 방식은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라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또 봐야 되는 옵티머스는 어떤 거냐를 이제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껏 정리한 게 라임이 이제 그 돈 빼돌리는 방식, 사람 그 주인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을 정리했고요. 옵티머스로 가서 옵티머스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고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다음 그건 2-2를 잠깐 좀 지어 주실래요? 이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원래 이게 소설 또 읽기 위해서는 그 등장인물 그 캐릭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소개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으로 불린 양호. 이 양호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양호라는 사람은 우리 저 김성수 평론가하고도 무관하지 않는 사람인데 서강대 출신이더라고요. 선배라고요. 총동문회 회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86년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랬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회장님이라고 이제 그 할 정도로 옵티머스에서는 절대적으로 방도 제일 큰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옵티머스가 존재하게 해주는 그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 설명을 좀 기사를 보시면서 옵티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자면 옵티머스는 원래 이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펀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주로 공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특별한 그 기법으로 높은 이자를 갖다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옵티머스는 공공의 채권에 예.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채권에 투자하니까 높은 이자를 줄 수 예, 있었던 거거든요. 공공 채권이고 뛸 염려가 없고 예. 국가나 공기업에서 그 주는 발행한 채권을 투자를 해놓으면 그거는 뭐 안전하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직접 투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을 갖다 그냥 사면은 이자가 뭐 3% 이하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채권을 갖고 있다가 빨리 할인을 받아야 돼. 기간까지 못 그러니까.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려. 만기까지 못 기다리니까. 3년 동안 못 기다리니까 나 1년 만에 좀 팔래. 그렇게 되면 이제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 높은 이자율을 정도가. 예, 그러니까 1년 정도로 해서 10% 이상도 사실은 이 할인을 할 때는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예. 그걸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옵티머스의 투자 그 얼개를 갖다 짰던 게 이혁진 대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게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이게 진짜 그렇게 약속할 만한 수익을 다 낼 수 있을까는 의심스러울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안전한 자산이에요. 예, 그대로만 되면은 그대로는 안전한 자산이고 예. 또 그래서 처음에 끌어들인 것도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던 전파진흥원 예. 자금들을 끌어들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런 자금이 어떻게 투자됐는지는 또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자금이 들어왔다가 그 자금은 또 손해를 안 보고 나갔어요. 예.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뭐 저렇게 돈이 들어오면 좀 된다 싶으니까 예. 이제 그 날파리들이 꼬인 거죠. 맞습니다.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예. 같이 이제 일을 하려고 했던데 이게 그 이혁진이 돈도 끌어오고 그 공공 채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을 수 있다 싶으니까 그때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양호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운영 자금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맞아요. 항상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혁진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싶으니까 그 김재현이가 이제 모시고 온 사람이 지금 이름하여 우리 회장님 양호예요. 양호. 예. 양호하다. 뭐 봐야 되겠죠. 나라은행의 은행장까지도 했죠. 예. 이 사람이 했는 그걸 보면 그 아주 그 화려한 그 인맥과 학맥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경기고를 나오고 예. 서강대를 나오고 예. 국제금융인 출신으로 해서 그 해외 국제은행들을 또 해외은행에서도 직접 근무를 해요. 이 사람. 예. 그래서 그러고 자기 주변에도 보면은 이현재 경제부총리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사실 지금 이제 이 옵티머스에서는 실질적인 뒷배가 이현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양호는 이현재와 사실은 깐부 사이죠. 그렇죠. 예. 둘이 이제 경기고 아마 동기동창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뭐 특별한 관계고 예. 그다음 그 당시에 그 금감 원장을 했던 금감 원장인가 금융위원장인가 그 최흥식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최흥식하고는 또 선후배 간이에요. 경기고 인맥, 예. 끈끈한 경기고 인맥이 여기서 또 작동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경기고 나오고 또 체이스 맨해튼 은행 도쿄하고 서울지사에 근무를 했던 양호라는 사람 네. 그리고 미국 한인은행인 나라은행 예. 여기에서 이제 회장도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또 이현재 경제부총리하고 친구고 예. 또 그 후배가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그 고문으로 영입한 사람이 양호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때 이현재 그 경제부총리가 전 경제부총리가 소개를 해서 그 최동욱까지 지금 오고 최흥식 원장하고도 경기고 선후배고 뭐 이런 인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영입하려고 했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감원은 이 양호라는 사람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하고의 관계 때문에 완전 VIP 대접을 받아요. 예.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뭐 길까지 안내를 해줘. 그러고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 안내를 할 테니까 VIP 대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주죠.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양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옵티머스에도 가장 큰 방은 양호 몫이었다는 거고 예. 김재현이 모든 것을 수시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고를 한 사람이 대빵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지시를 받았던 거고 김재현은.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문건이 나오는데, 야, 이 중요합니다 이거. 예, 그 중간쯤 보시면은 그 펀드 하자 치유 김재현 대표가 이거 작성한 거죠? 예,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문건. 요거 보시면은 양호 고모님이 사모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진행을 검토라고 적혀 있고 양호 고모님으로부터 공공기관 매출 채권 딜 소싱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기관 매출 네. 채권 딜 소싱 투자처 발굴을 도와주도록 증권업계 종사자 유형건 그러고 대부업계 종사자 이동열 이런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일하는 것도 지금 김재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실질적인 모든 그 실질적인 주인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양호 고문이 다 시켜서 한 거예요 김재현은. 그렇죠. 그러면 양호가 주인이지 김재현은 바지고. 그렇죠. 그리고 옵티머스 사내 이사로 선임된 양 전 행장은 곧 최대 주주로 올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주로도 최대. 주주가 그럼 돈은 누가 벌었어? 최대 주주가 벌잖아요. 배당 받으면. 그렇죠. 근데 양호는 제대로 수사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내용은 우리가 라임하고 옵티머스를 보는데 예. 지금 계략적인 지금 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관련 인물들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소개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그 밑에 그림을 잠깐 한번 좀 키워주실래요? 그림을. 야, 이 그림도 이제 결국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지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 거네요. 이게 이제 그 자료는 금감원 자료입니다. 이게 금감원 자료인데 금감원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저가 이제 다 파악을 한 거죠. 진짜. 여기서 좀 여러분이 우선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기억할 건 없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2차 도관 업체라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도관. 예. 1차 도관. 도관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관인가요? 아니 도관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그러니까요. 뜻이에요. 예. 이 지나가는 그런데 이름을 뭐로 썼느냐? 2차 도관에 보면 트러스트 올이라는 곳이 있죠. 그 2차 도관에 보면은 첫 번째 트러스트 올. 그다음 밑에 있는 셉텔리언이라는 게 있죠. 예. 이 셉텔리언하고 트러스트 올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저쪽으로 돈이 많이 사라져 가지고 저기서 돈이 소화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저거를 누가 장악하고 누구한테 저기 이익이 갔느냐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선 그 포인트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은 양호를 내서 투자자를 안심시킨 김재현.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김재현이가 이런 이야기하죠. 양 전 나라은행장이 이현재 장관 친구고 또 금감원 당시 최응식 금감원장이 선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 힘으로 해서 이 회사 라이선스가 유지되고 있다. 그 최소 영업 자본액이 모자랄 상황이었는데 이혁진 대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혁진 대표를 뽑아내고 그 돈을 경영권을 사실상 찬탈한 거예요 여기. 이혁진 최소 영업 그래서 또 다른 파일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양 전 행장이 금감원 모 검사역과 통화했던 내용도 있는데 11월 2일 금감원장을 만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위세를 보이는 거죠. 금감원장이 자기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만난다 하고 있고 금감원에 가는데 VIP 대접을 하기 위해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 이건 뭡니까? 완전히 금감원도 보통 가서는 금감원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VIP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서강대 인맥이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 쭉 나오고 있죠. 그 보니까 뭐 그 서강대 유명 인사들이 많더만요. 그 남도구 유명 총리, 그다음에 김종인 지금도 그 추호 김종인도
서강대 갔고 김강두 교수로 지금 있죠. 이 사람도 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 한가락 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따르면은 이혁진, 김재현이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을 때 형사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때는 그때 이규철 변호사라는 그 대륙 아주에 있던 네. 이규철 변호사가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에 그 뭐 옷 잘 입고 나와가지고 뭐 그 패션 쇼를 했던 예. 대변인격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펀드 치유 문건에는 성지건설 매출채권 위조가 문제가 돼가지고 성지건설 이 성지건설도 잘 보셔야 되니 성지건설하고 해덕 파웨이 이 두 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 위조했던 게 문제가 되자 검찰 문제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소개를 해주죠. 지금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는 아주 회사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벌일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완성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옵티머스 건을 주물렀던 양호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그 애초에 그 옵티머스에 들어와서 경영권을 찬탈하던 그 시절서부터 야 여기에서 돈을 갖다가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어떤 작업을 할 때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양호의 인맥이다. 우리가 이제 등장인물이라 그러나요? 네. 이제 등장인물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그 등장인물만 살펴봤는데 거의 시간이 다 갔어요.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요. 야, 큰일입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재미가 있으면 다 따라오겠죠. 그래도 예. 내용을 보시면 일단 오늘은 그런 라임을 일단 들어가서 중간에 뭐 이어서 나중에 보실 분들은 보시는 거니까 라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더 가면서 예. 라임 것도 한 두 번에 걸쳐서 라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임만. 예. 옵티머스도 또 따로 있고. 예. 자, 그럼 라임 아까 우리 라임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 라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김봉현이라는 사람하고 김양홍이라는 사람이 예. 이 주범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근데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아마 정관계 로비 담당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돈을 빼는 사람은 김양홍이라는 사람인 것 같고, 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해외로 도피를 했고, 그 투자해가지고 어디로 빠졌는지 그래서 해외에서 자금이 지금 돌고 있을 것 같고 4년째 지금 수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카지노 했다는 사람도 뭐 못 잡고 있고. 그 김양홍이 그 카지노 했던 카지노 그러니까. 인물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알려진 거는 이제 김봉현과 이제 그 김양홍은 사실 잘 안 알려져 있고 김봉현은 많이 언론에 이제 탔죠. 뭐 검사 접대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종필입니다. 이종필. 예. 이종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다음에 그 3번 사진을 좀 띄워 주실래요? 진짜 몸통은 누구? 인물로 정리한 라임 사태라는 이 기사를 보시면 요런 그 구체적으로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누가 진행을 했는지 저 얼굴에 이제 나와있어요. KBS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이 그 이종필이에요. 이종필. 이제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임 자산 운영의 부사장입니다. 어허. 부사장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실무적인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실무적인 그래가지고 검사들도 이종필이 많이 알지 뭐 김봉현은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김봉현은 사실상 뒤에 앉아가지고 로비하고 돈 뺄 때 자기가 일부를 또 빼는 역할을 하고 더 큰 전주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예. KBS 보도 내용을 가지고 잠깐 한번 라임을 이제 따라가 보자고요. 예. 뭐 이런 정도는 아마 쉽게 전부 다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여기에서 우리가 상품 펀드 환매 중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펀드를 가입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나는 돈을 뺄래 하면은 환매라고 하거든요. 예. 내가 돈 넣었던 돈을 나는 빼서 나올래 하는 거를 환매를 하는데 그 환매 중단 사태를 돈 못 주는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예. 그게 이제 2019년도 10월에 첫째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 라임 사태 때 라임을 살릴 회장님 근데 그게 김봉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기로는 김봉현이가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김봉현이가 실제로 검사들한테 로비도 하고 또 MBC 사장 출신한테 그 당시에 대표로 스타모빌리티에 대표로 앉혀놓고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정관계 로비도 하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냐. 예. 그때 라임 때 그때 막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구속대가 4년형을 받았는데 예. 그 라임 사태 몸통이 아니고 나는 전주도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김봉현이가 말고 누가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리핀에 김양홍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라임에 이렇게 경영을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도 돈이 좀 물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라임이 정상화돼야 돈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라임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김봉현은 그게 아니고 네. 김봉현은 여기에 분명히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오너십은 있어요. 오너십은 있었어요. 예, 애초부터. 근데 어쨌든 그 라임을 살릴 회장님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 놓은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살려보겠다고 자기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실질적인 그 전주 역할, 그 돈을 빼가는 사람인 거죠. 이 펀드를 운영해 가지고 하는데 자기 자금을 넣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짓말이 그게 거짓말이었군요. 예. 그 자기가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수원역에 가고 나중에 보시면은 몇 군데 이제 자기가 스타모빌리티라는 데도 돈을 빼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돈들이 횡령이 일어나고 해서 그걸로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 그런 일도 뭐 이 라임에서 그렇게 돈 빠지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 돈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정말 그 규모와 수법이 참 너무나 다양한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은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마 중간에 들어가다가 소개하다가 끝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라임의 본질은 막장 금융 사기라고 제목을 해놨잖아요. 네. 이 막장 사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한 말이에요.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 그 고객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문제가 생긴 투자 자산을 새로 들어오는 다른 고객 자산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펀드를 모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해가지고 투자가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를 했다. 그러면 실패를 하면 다음에 그 펀드를 모으는데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죠. 신뢰를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은 새로운 펀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펀드를 가지고 그걸 실제로 손해가 안 본 것처럼 사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건 참 눈에 보일 텐데 금감원에서 몰랐대요 이거. 그래 금감원이 금방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그 펀드하고 두 개 펀드를 합쳐가지고 그럼 이 손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해버리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쪽 펀드는 수익률을 높여주는구나.
근데 사실은 새로 그 들어온 펀드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실질은 손해를 봤는데도 겉으로 볼 때는 손해가 안 본 것처럼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윗돌 빼서 아랫돌 고운다는 이야기가 예. 나오는 거예요. 그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서 돈을 해먹은 케이스인데 예. 그래야지 계속 돈을 그 투자를 받게 되니까요.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그 이해가 쉬운데 우선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라고 해서 해외에다가 무역금융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돈놀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유산슬 같은 것도 이제 대주고 해외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그 금리가 좀 많이 해서 받는 거죠. 그런 걸 했는데 해외 펀드에 손실을 봤어요. 예. 2018년 6월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게 현지 출장으로 라임이 투자한 펀드 판매가 중단되고 손실을 볼 가능성까지도 확인했는데 이거를 펀드를 눈 감아주는 것이 이게 금감원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금감원 직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미리 대응을 했다면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은 부실한 채권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돈으로 제값에 사주고, 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가격에 대사드리면서 투자 손실을 숨겨버리는 거죠. 아까 예. 설명했듯이. 그리고 A 펀드에서 난 손실을 B 펀드 돈으로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치 자기들이 운영하는 펀드가 아주 잘 되는 펀드인 것처럼 이득을 계속 보는 것처럼 사기를 친 거죠. 예. 그러면 펀드가 또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일부 신한금융 투자 같은 데서는 그 여기서 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해서 예. 이거는 증권사에서 펀드를 그 투자를 운영하는데 예. 채권 같은 걸 CB 같은 걸 사는데 전환사채 같은 걸 사는데 실질적인 책임은 이익이 생기면 내가 가져오는 예. 그 펀드는 증권회사는 수수료만 챙기는 예. 이런 형식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게 TRS 상품이라고 해서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 주식이나 그 채권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채권이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지면은 내가 손실을 봐야 된다는 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5%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주식을 회사의 주식에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할 수 있는 거죠. 증권회사에다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TRS라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어쨌든 차명 투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예. 그렇게 이제 그 해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밖에서는 실제로 이익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그러고 자 그다음에 이 라임 사태 처음부터 그 끝까지 연루된 사람은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펀드가 투자하는 것까지 모든 그 전체 프로세스의 전반에 걸쳐서 다 등장하는 사람이 이종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라임 사태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 실질적인 실행자니까. 예. 그러나 뒤에 이제 그 뒤에서 이걸 조정하거나 실질적인 그 전주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돈이 이익이 생기면 가져가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야 돼? 하수인? 그렇죠. 앞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하는 그 선수들이 선수들이 있었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거기도 이름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정필. 그렇죠. 거기는 이정필, 여기는 이종필. 이 이종필이는 계속 우리 문제 없어요. 그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기관들에 우리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실적들 막 이상하게 부풀려 가지고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던 그렇죠. 사람이 이종필 예. 전 부사장이라는 거죠. 그러고 그다음에
부실한 회사에다 돈을 넣어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부실한 회사에다 돈을 넣고 그 돈 빼돌리고 그 돈은 저쪽에 빼돌리고 우리 투자했는데 실패했어. 실패했네. 그럼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그려준 그 금융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참 진짜. 아니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나간 돈이 수백억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수백억 1조 6천억을 갖다가 1조 모아서 6천억을 날린 거예요. 다 날렸다. 나중에 6조 대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라임 운영한 게 6조 대가 날아가고 실제로 1조 6천억 정도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 되면 사실은 그 돈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공적 자금이 안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은 특수부 검찰들은 그냥 돈이 흘러 들어간 거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딱 꼬리를 끊어버리죠. 예.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갔네. 자 캐비넷 안에 넣어놓고 이거 나중에 내가 써먹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뇌물 받을 거 다 받아먹고 김봉현한테 술 처먹을 거 다 술 처먹고 덮어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예. 어떻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걸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설명은 하고 넘어가야죠. 이거는 예. 라임은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돈을 끌어오는 각 증권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증권 회사가 거의 다 여기 다 관련돼 있습니다만 은행하고 증권에서 라임 펀드를 2천억에 사기 판매를 한 대신증권 센터장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이 돈을 이거 실제로 이익이 생겼다 사기잖아요. 예. 사실 손해를 봤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돈을 그 펀딩을 모집한 그 센터장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됐죠. 투자 대가로 뒷돈 받은 팀장.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더 이렇게 계속 고객 돈을 갖다 끌어올 수 있게끔 같이 공범 역할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빨리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라임 사태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림을 그린 사람은 뒤에 있고 예.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고 로비 정도를 주로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실행을 한 사람이 이종필이고 그다음에 근데 모금책은 또 대신증권 이런 센터장 모금책이 대신증권이니 신한금융투자니 뭐 그런 데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모 쪽을 담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불쌍한 개미들의 돈을 끌어오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조직적 사기야 이거. 예, 조직적 사기예요. 그건 거대한 조직적 사기입니다 이게. 예. 근데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라도 더 이익이라도 더 챙겨 보려고 이런데 투자했다가 완전히 뭐 날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 근데요 지금 이종필하고 김봉현은 잡혔어요. 그런데 이 김영호는 안 잡혔잖아요. 예. 이 사람한테 돈이 갔을 확률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 사람이 김영홍이라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카지노 하고 있으면 돈 세탁하기도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러려고 이제 간 거죠. 진짜. 이 사람이 이제 뭐를 했냐면은 그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곳을 시행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는 거죠, 이 사람. 냄새나네. 완전히 냄새납니다. 그래 시행사는 벌면은 떼돈을 벌고 손해 보면 완전히 쪽박 차는 거죠. 쪽박 차는 거잖아요. 그 시행사를 하는 데다 이 돈을 이 라임에서 만들어진 돈을 이런 데다 넣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투자를 실패할 수도 있지만 만일 시행을 했는데 잘못됐다. 뭐 사업이 엎어졌다. 이러면서 돈을 빼돌릴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빼돌릴 결심을 이제 옛날에 이제 잠깐 딴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재벌들이 해외에다 돈을 빼돌리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해외에다 투자를 합니다. 맞아요.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는데 멀쩡하게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우리 투자 실패했다고 한국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딴 사람한테 가서 재벌 2세나 이런 사람 이름으로 가는 것. 예. 제가 한때 이제 의심했던 게 롯데가 저기 그 잠실에 큰 타워가 하나 올라갔잖아요. 롯데타워, 예. 롯데타워가 올라갔잖아요. 타워 롯데타워. 올라갈 때 그 공군 비행장 활주로를 바꿨어요. 예, 활주로를 바꿨죠. 그게 이명박 정부예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 활주로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런 그 동안에는 공군에서 반대를 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거를 갖다가 바로 허가를 내줍니다. 예. 그 짠돌이 이명박이 그걸 그냥 해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심하고 본 것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외에서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예. 뭔가 주고받았을 것이다. 라고 의심한 것이 그 뒤에 그건 따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개연성까지는 내가 충분히 찾았는데 인도네시아에 롯데가 투자를 하고 롯데마트 같은 것들이 나가고 그게 팔렸다. 근데 그게 중국에 팔렸어. 근데 롯데는 투자 실패, 장사가 안 돼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멀쩡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면서 헐값이나 또는 제로로 해서 넘겨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태하고 비슷한 일들이 여기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일단 오늘은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좀 그 파트를 나눠갖고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봐가지고 피해를 입힌 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빼먹은 거예요. 아예 빼먹을 결심을 하고 투자를 한 거죠. 예, 거기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정리해드렸죠.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피해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가지 유형이 전부 다 겉으로 보기에는 혹하거든. 뭐 정부의 기관이 들어와 있다 그러지, 뭐 어디 공공기업이 들어왔다 그러지, 뭐 이런 것들 다 혹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보시고 그런 그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라임이라고 하는 애들이 돈 빼먹는 거하고 옵티머스라는 애들이 돈 빼먹는 거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제대로 펀드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그 자금이 좀 모자랐던 그 약점을 딱 파고들면서 이 양호를 중심으로 한 모피아들이 확 회사를 먹어버리고 이혁진을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깡통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라면 라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다른 어떤 전주가 이 해외를 도피했던 그 전주가 그림을 다 그려놨어.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종필이라고 하는 그 실무자가 열심히 센터장들한테 돈 매겨가면서 그냥 계속 돈을 갖다가 무한정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게 6조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들일 때 나중에 그 로비를 담당했던 게 김봉현인데 지금 잡아놓은 건 이종필하고 김봉현만 잡아놓고 있으니 여기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목돈은 다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래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김용웅이라는 애는 저 필리핀에 가가지고 지금 카지노를 하고 있다면 이건 돈 세탁 할 용으로 아예 카지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잡지를 못해 왜? 카지노도 그 아바타 카지노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고요. 이제부터 김영홍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돈들을 갖다 빼돌리고 돈 세탁을 하고 이러는지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알면 알수록 너무나 화딱지 나는 그런 일이에요. 1조 6천억이란 돈이 라임에서만 날라갔고 옵티머스에서도 날아간 돈이 몇천억이죠? 거기도 옵티머스도 한 5천억 정도 날아갔어요. 이 돈들은 누군가한테 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투자 손실 본 게 아니에요. 손실을 가장해서 돈을 빼돌려서 도둑놈들이 아주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 빼돌리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걸쳐가면서 어떻게 빼돌리는지는 유형을 그대로 실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타 강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총 한 5주 잡았는데
5주 이상 될 것 같은데 이 속도로 가면. 그래서 말입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화면도 되도록이면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기사에만 이렇게 치중돼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인포그래픽적인 그런 것들도 좀 동원해서 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늘려주시고 그리고 사랑은 슈퍼챗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계속 활동하실 수 있게 안원구청장님 그 뭡니까 그 플랜다스 플랜 이쪽에 후원 계좌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갑니다.